예, 안녕하세요. 이제 21년이 되었습니다. 21년 1월, 우리 경제 위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평가된 알짜 아파트 한 채, 도서에서도 나왔듯이 이 경제 위기만 피하면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위기가 왔을 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 실제로 좀 떨어졌고요. 금융위기 때도 뭐 떨어지거나 보합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면 적어도 중간은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가장 민감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경제 지표다.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가 좋을 때 투자를 하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좀 쉬고 투자를 멈추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제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한국, 중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돈은 시중에 많이 풀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미국이나 유럽은 소득이 높아서 소득 대비 집값 수준으로 하면 또 이 PIR 지표죠. 그래서 PIR 지표라고 하면은 소득 대비 집값인데 소득 대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이런 수준에 있고요. 오히려 아시아가 지금 중국이나 한국은 뭐 주황색이긴 한데 중국이 빨간색이고 필리핀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오히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 소득 대비.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국가들 한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뭐 필리핀, 중국, 대만,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데 뭐 소득 대비 집값은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이 중심지, 그러니까 서울 같은데 서울의 월세가 다른 나라 대비 월세가 싸다. 수도권 월세도 싸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주요 도시들, 아시아 주요 도시들 대비해서도 월세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아파트 가격이 싸진 않죠. 그래서 월세 대비 중심지 가격, 월세 대비는 우리 수도권 가격이나 서울 가격이나 월세 대비했을 때는 비싸다. 그러니까 월세가 그만큼 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한 차트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이 부채가 많으면 가계 부채가 많으면 터질 수 있는데 오히려 필리핀이 가장 높고요. 동남아시아 쪽이 그다음에 중국, 한국이나 대만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좀 낮다. 그래서 비교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도 많고 이제 정부에서 잘 컨트롤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부채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감당 가능 수준은 그 집값을 우리가 이제 감당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수준인데 이제 한국이 대만이랑 뭐 괜찮은 지표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아시아가 과열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열이 된다면 과열이 돼서 뭐 버블이 터진다면 중국이나 오히려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 대비 그렇게 집값이 비싸거나 뭐 월세가 비싸거나 부채가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그거는 비교해보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보는 10가지 지표들이 있죠.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했었는데 작년 대비 1월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졌습니다. 작년 12월엔 63점이었는데 이제 68점, 그래서 5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 그 지표들이 있죠. 그래서 빅스 지수도 있고 OECD GDP, PMI, 뭐 재고, 환율, 금리, 미국 주택, 소비 수출, 유가, CDS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가 12월 대비 1월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빅스 지수입니다.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하고 불황 지수. 이제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서 이제 그뭐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보는 지표죠. 그래서 코로나 때 엄청 치솟았다가 지금은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월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는 OECD랑 GDP 지표입니다. OECD도 점점 회복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났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평균선을 상회하는 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이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로 미국과 뭐 유럽과 전체 OECD 국가들이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평균선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DP 지표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9 GDP 연간 성장률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국가들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회복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좀 더 연간 말고 이제 분기별로 보고 싶다. 아니면 좀 더 뭐 1Q, 2Q, 3Q, 4Q 요즘에 GDP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이제 성장 수치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것만 해도 한 2%, 4% 사이 이것만 해도 지금 잘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 나무 말고도 뉴욕에서 1분기, 분기별로 또 발표하는 걸 보면 여기는 6%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GDP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GDP나 OECD 지표들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이게 신용 대비 GDP인데, 그러니까 이 GDP 대비 신용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GDP는 아직 낮은데 물론 회복은 하고 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 그 낮은데 그거 대비 부채는 너무 많다. 부채는 그래서 크레딧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GDP 대비 신용 지표가 지금 치솟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지표는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GDP가 아직 회복을 안 했는데 부채만 많은 경우니까. 근데 뭐 워낙 급격하게 그 코로나 때문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요게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단 돈을 엄청 많이 뿌리고 금리도 낮아지고 부채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지표는 좀 회복했지만 요 크레딧 관련돼서 요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뭐 플러스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예전 점수 그대로 5점, 10점 만점에 5점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요 지표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표는 PMI 지표입니다. 이 제조업 PMI. 그래서 글로벌 JP 모건에서 발표하는 뭐 여러 나라, 미국, 뭐 중국, 한국, 유럽 다 포함해서 글로벌 매니팩처링 PMI라고 하는데 글로벌 지수를 발표하죠. 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균 상회하고 상승하고 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 제조업 지수도 평균을 상회하고 치솟았고, 다만 경제심리 지수는 좀 회복은 하고 있지만 이전 수준만큼 아직 경제는 아직 안 돌아섰다. 요런 느낌인 거죠. 제조업 지수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번 지표도 PMI 지표도 뭐 원래 9점 주겠습니다. 원래 9점이었는데 그냥 계속 좋으니까 9점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표는 미국의 공장 가동률, 이제 뭐 공장 가동률, 실업률 뭐 이런 거죠. 재고율 이런 건데 미국의 공장 가동률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계속 우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코로나 때 엄청 치솟았다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볼게요. 미국을 봤으니까 한국의 이제 재고를 봐야 돼요. 이제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재고, 공장에 나와 있는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뜻은 뭐냐?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또 이제 평균 가동률,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표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반도체 나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아주 반도체 지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본 지금 미국 및 한국 공장 가동률, 실업률, 재고율, 반도체 지수도 다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 플러스 1점 해가지고 8점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표는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약달러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하도 달러를 많이 푸니까 그래서 약달러로 돌아서 그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보면
달러가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너무 내려가면은 제가 위험하다 했죠. 900원을 막 밑으로 900원 밑으로 가면 너무 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너무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고 뭐 1000원을 깨진 않고 지금 약간 지지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걸 뚫고 더 밑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큰 변동성 없이 우리 시장에서는 너무 변동성이 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 때도 보시면 변동성이 항상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은 그렇고요. 외환보유액 이상 없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이게 급격하게 이제 달러가 빠져나간다든지 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바로 이제 지금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환보유액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달러 환율 외환보유액 그다음 MSCI 지표가 있죠. 모건스탠입니다. 이게 MS가 모건스탠이 MSCI 지표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전체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이든 뭐 선진국이든 그냥 전체 나라든 다 지금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 지표들이랑도 비슷하네요. 그래서 요 MSCI 지표도 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관련된 지표들도 좋아서 플러스 1점에서 7점을 줬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금리 관련 지표. 금리 관련 지표는 좀 어렵죠. 하지만 금리를 좀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처음에는 이제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 금리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별로 금리 차이가 있고 지역별, 뭐 회사별, 은행별 금리가 원래 다 비슷해야 되는데 요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별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와 단기 금리가 있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있고 이제 뭐 2년물 채권 금리가 있으면 10년물 채권은 이제 10년 뒤에 받는 거니까 더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되고 단기 금리는 2년 뒤에 받는 것보다 10년 뒤에 받는 게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빨리 돈을 찾고 싶다는 빨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런 마음이 이제 경제 위기 때 나오는 거죠. 빨리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코로나 뭐 전에도 잠깐 살짝 터치라고 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잠깐 터치하고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시간별 금리 차이는 괜찮다. 지역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금리가 비슷해야겠죠. 뭐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이나 금융 도시들이 금리가 비슷해야 되는데 쟤들끼리 이제 빌려주는 건데 그 금리가 이제 서로 못 믿게 되면 치솟는 거죠. 서로 못 믿으면 이게 이 금리 차죠, 금리 차. 그래서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요게 코로나 때 좀 치솟았다가 지금은 안정화 추세에 있다. 그 다음에 회사채죠. 회사에서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회사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BBB 등급은 이 회사도 등급이 있어요. 신용이 높은 데는 트리플 A, AAA, 그 다음에 A 등급도 있고 B 등급도 있고 이 BBB는 안 좋은 회사죠. 부실 채권. 그래서 정크 본드들의 이 채권이 이율이 이제 은행에서 위기가 올 것 같다, 위기가 온 것 같다 하면은 회사채 이 채권이 이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 튀면은 경제 위기 왔었죠. 근데 우리 튀다가 코로나 때는 올 뻔한 거죠. 뭐 짧게 왔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올 뻔하다가 이제 지금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실질 금리를 볼 거예요. 실질 금리를 본데 이제 이게 명목 금리예요. 명목 금리가 계속 저금리 유지하다가 요새 살살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건 명목 금리고 이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한 값이 이제 실질 금리가 돼요. 그래서 명목 금리가 올라오는 것보다 이제 실질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 명목 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 하면은 실질 금리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된다.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은 명목금리는 은행 이자예요. 은행 이자. 예, 은행 이자가 뭐 0.5% 하다가 이제 1%로 올라갔다는 거, 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0.5%할 때는 대출 막 해서 좋았는데 이제 1% 올라가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2.2% 지금 가고 있죠. 2% 넘게 가고 있죠. 이 뜻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면 2% 이상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2% 타겟으로 하죠. 2에서 2.5% 인플레이션 타겟을 합니다. 근데 은행 이자는 1%라면 은행 이자가 1%고 이 자산 올라가는 게 2%라고 하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왜냐면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이 실질 금리는 아직도 하향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긴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질 금리는 다행히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 다음에 또 보는 게 레포 금리라는 게 있어요. 레포 금리는 뭘까요? 레포 금리는 우리 은행 간에 경제 위기 시 은행 간에도 서로 원래 돈을 빌려줘요. 도이치뱅크랑 뭐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랑 은행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은행 간에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데 서로 불안하니까 난 도이치뱅크가 부도날 것 같아, 파산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빌려주니까 이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이율을 엄청 올려서 너 좀 불안하니까 내가 이율을 올리겠어. 이자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바로 레포 금리 상승 현상입니다. 레포 금리 뭐 우리나라 말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는 이율이라고 repurchase agreement라는 레포 금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3월 18일에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 터졌을 때 올라갔다는 거죠. 코로나가 가장 그 주식시장도 가장 떨어졌을 때.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제 하향 추세로 뭐 4월부터 하향 추세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완전 떨어졌는데, 레포 금리가 떨어졌을 때 요것만 잘 보고 자산 투자를 했어도, 아까 실질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만 잘 봤어도 3월 18일 이후로 하향 추세로 돌아서면서 4월부터 쭉 떨어지고 잠깐 6월에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는데, 그게 그런 것만 잘 봤어도 우리가 그거 잘 보고 자산에 투자했어도 큰 이득을 받겠죠. 뭐 지금 뭐 결과론적이긴 한데, 그래서 경제 지표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리 관련 지표들도 결국은 지금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 명목금리가 조금 올라오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실점으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글로벌 주택 가격도 다 똑같이 이제 동조화됐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자산들이 다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여요.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우리 그 1등 나라인 미국 주식도 보지만, 주식을 볼 땐 미국 주식도 보지만, 우리 아파트나 부동산을 볼 때 미국 관련된 지표들을 봅니다. 그래서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미국의 주요 도시 20개 도시, 주요 20개 도시를 이 지표로 만든 게 있어요. 20개 도시의 홈 프라이스, 그 집값을 그 인덱스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꾸준히 견고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신규 주택 인허가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지금 나타나는 건데,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치솟고 있어요. 미국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미국 집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미국 건설사들이 짓겠다, 그 빌딩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실적이 올라가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관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관련 지표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소비 수출 관련 지표인데, 이 소비 수출 관련 지표가 소비자 2% 타겟이라고 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부에서 나타낸 게 2% 타겟인데 지난달 대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수출량을 보면
수출량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제조업 국가라서 그런지 미국 소비가 좀 회복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었습니다. 이 변화율로 봐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수출이 좀 꺾이려고 하는데 여기 안 꺾였으면 좋겠네요. 쭉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한 가지 좀 찜찜한 건 이제 카고량이 약간 조정이 되는데 이 카고량 선정량이죠. 이 선정량이 일단은 뭐 우상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때 잠깐 떨어졌는데 회복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다음 달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출 관련 지표들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해가지고 그냥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지표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수출량도 많이 늘었고 해가지고 1점 상승시킨 5점으로 하겠습니다. 뭐 소비 2%대 완전 회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5점이죠. 5점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9번 유가가 많이 반등을 했죠. 53불이네요 이제. 그래서 이거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뭐 20불, 30불, 40불 어느덧 50불까지 왔네요. 53불까지. 그래서 유가는 하향 추세에 있긴 하지만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원래 3점이면 안 좋죠. 안 좋았는데 1점 추가해줘서 4점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지표인 부채 관련 지표 CDS입니다. 이 CDS는 뭐냐면 우리 CDO, CLO 뭐 부채 관련 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금융위기 때 뭐 CDO, CLO 뭐 이 중에 하나가 터졌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위기를 관찰하기 쉬운 지표를 제가 발견한 게 CDS라는 부채 관련 보험 요율입니다. 그래서 보험 요율이 올라가면 아까 봤던 지표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프리미엄 보험 요율이니까 부채가 많아서 부담을 느끼고 불안할 때 보험 요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CDS는 코로나 때 많이 치솟았다가 지금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점 추가해서 7점으로 줬고요. 그래서 총 지표들이 12월 대비 1점씩 올라간 게 있어요. 1점씩 올라간 게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요. 우리나라 재고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1점을 추가했고요. 환율 관련 지표도 막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지지하는 걸 보였기 때문에 1점을 추가로 줬고요. 12월 대비 소비 관련 지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량도 좋아지기 때문에 1점 추가해서 5점을 줬고요. 유가도 올라갔죠. 아주 너무 떨어져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3점밖에 안 됐었는데 올라가서 4점을 줬습니다. CDS도 회복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1점을 줘서 총 점수가 총 12월 대비 우리 경제 위기 경제 지표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63점이었는데 1월에는 68점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달 경제 지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 자산에 투자할 때 경제 위기가 좋아질 때 투자를 하고 경제 위기가 나빠지면 투자를 멈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저희도 이제 멘토가 있고 독서도 하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우리 잘 투자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것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포스팅을 하고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도 올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뭐 답사기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웃 추가해 주시고 블로그 글 꾸준히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